내가 에겐이다, 테토녀다 그런 것보단 일단 이런 테스트에 우리는 왜 끌릴까요?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해요. 일단 오늘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 밈 자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잠깐 할 거고 그리고 그 뒤에서는 이 에겐남 테토녀 이렇게 두 가지가 아니라 그 이론적으로 네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 학자가 두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호르몬으로 네 개로 나눈 학자, 그리고 호르몬으로는 부족하니까 더 이렇게 나눠보자라고 말한 학자. 근데 이제 둘 다 좀 재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막 대단한 지식을 오늘 여러분들 들려드린다기보다는 약간 연애 강의에도 가까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뉴닉이라고 그 이렇게 좀 신세대 칼럼 같은 그런 거기에서 나는 테토남, 애견녀 이런 칼럼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인데 거기서는 이제 Z세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랑 잘 맞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찾는다는 거죠. 왜 Z세대는 내가 누구인지보다 나랑 잘 맞는 사람을 궁금해할까? 이게 지금 에겐 테토 테스트가 궁합 매칭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테스트는 궁합 매칭처럼 되고 있고 너무 잘 맞아. 진짜 나갔다. 이런 식으로만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근데 자기 진단이 아니라 나랑 잘 맞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하면서 이게 일종의 소통 도구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시작이 한가인 씨가 언급을 하면서 많이 유행이 번졌나 봐요. 그래서 나는 테토녀고 남편은 애견남이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상대랑 조화나 충돌. 아, 이래서 우리가 우리 부부가 잘 맞는 이유가 이래서구나. 뭐 우리 부부가 안 맞는 이유가 이래서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체성이 어떤 조합으로 되고 관계가 어떻고 이렇게 이제 쭉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 흐름이 이제 인스타툰에서 릴스로 갔다가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언급이 되면서 유행을 하고 있고 MBTI랑 비교해서 MBTI보다 훨씬 더 심플하죠. 훨씬 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상대랑 안 맞는 이유, 잘 맞는 이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좀 쉬운가 봐요. 그리고 또 공유하기도 쉽고 그런데 이제 다만 여기에서 이 칼럼에서는 너무 자기가 편견을 가지고 자기 유형을 볼 수 있고 고정관념을 합리화하게 될 수 있는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너는 이래서 그래 라고 하는 그런 무기가 그렇게 공격적인 게 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유행하는 그럼 이유는 뭐냐? 이게 관계 그리고 정체성 이런 거에 일종의 놀인 거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이해를 위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에 유행했던 뭐 MBTI나 그 전에 혈액형이나 뭐 이런 것들은 관계도 물론 중요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알기 위한 이런 테스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일종의 관계 포지셔닝, 연애궁합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테토녀와 애견남은 잘 맞는다, 아니면 테토남은 애견녀를 귀찮아한다, 이런 것들. 이게 일종의 게임처럼 조합이랑 패턴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찾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로 Z세대는 외롭고 불안하고 그리고 연결결핍에 시달리는 세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칼럼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연구 같은 것도 보면 외로움은 그 수치가 10년 사이에 꽤 많이 증가를 하긴 했더라고요. 이 Z세대가 외롭다는. 근데 이제 그거는 Z세대가 외로움에 대한 검사를 더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밈처럼 다루고 감정의 언어를 원하고 저런 것들이 내가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거는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한 탐구라기보다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아서 소통은 내가 지금 외롭고 불안하니까 타인과 소통을 더 원하는 쪽으로 이런 밈이 유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테스트는 어떻게 보면 이 테토녀, 애견남 이런 테스트 그리고 기처럼 MBTI도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으로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유사과학이니까 믿으면 안 돼. 뭐 혈액형 너는 나는 B형이니까 이래. 너는 O형이니까 이래. 이게 아니고 이제는 자기 브랜딩 나는 반 유머가 있어요. 이게 진지하게 나는 테토남이다. 진지하게 나는 테토녀다. 이게 아니고 약간의 유머. 본인들도 그걸 완벽히 믿진 않아.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넘나들면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나의 상태를 컨텐츠화 시키는 그래서 이거를
이 테스트가 나를 잘 알아라고 진단받고 나를 알고자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Z세대가 가진 외로움 그리고 불안, 연결 결핍을 해소시켜주는데 영향을 줬다는 거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이런 보다 온라인으로서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익숙해진 세대, 최초의 세대인 거잖아요. 그런 세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를 더 표현하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나랑 잘 맞는 사람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맞는 사람이 되는 거고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랑 잘 맞는 그룹들을 찾아갈 수가 있어. 세계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G세대가 행복한 세대였다면 어땠을까라는 그 칼럼에 G세대가 불안한 세대, 관계 결핍 세대. 그러다 보니까 나와 잘 맞는 사람이 누구일까? 너와 잘 맞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라고 정답을 알려주는 이런 테스트가, 이런 것이 더 마음의 어떤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거지. 그런데 또 그런 부족함도 자기 서사, 그것도 어떤 콘텐츠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유형화 콘텐츠는 이들에게 정서적 표현 수단, 그리고 관계 안내 지도, 그래서 결핍을 감정으로 재해석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꼭 그러면 정말로 Z세대의 문제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테토니는 혼자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데, 이런 어떤 결핍을 내가 이게 테토녀다, 그래서 테토녀라서 이렇다, 애견녀라서 이렇다 라는 거를 하나의 컨텐츠야, 나는 이래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가 답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랑 맞아. 그래서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나는 솔로나 이런 걸 봐도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한 것처럼 말해. 저 사람은 딱 보니까 나를 안 좋아하네, 저 사람은 딱 보니까 나를 좋아하네, 이런 행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재밌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약간 삼천포지만, 지금 이게 T세대여서 이런 밈이 유행하나, 얘네들이 이상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세대 간의 이런 불신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유명한 여러 가지 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걸 용어로 딱 구분되는 게 있더라고요. 주브노이아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청소년, 젊은 세대라는 뜻의 주브나일이라고 읽어야겠죠. 그리고 피해망사, 이걸 합쳐가지고 주브노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주브노이아. 그래서 청년 세대에 대해서 더 비이성적인 비판, 불신, 경멸, 내가 비이성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Z세대가 불안을 겪으면 원인은 스마트폰이야, 그러니까 너 변화해. Z세대가 쾌락을 즐기면 요즘 애들은 역시나 무책임해 라고 비난을 하고, 이게 칭찬이 아니라 어떻게든 비난하고, 왜냐면 다르니까. 이 청년을 둘러싼 사회 담론은 항상 부정적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이제 Z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더 불안을 많이 느끼고 연결이 부족한 세대인 건 맞지만, 그냥 그걸로 얘네들은 그렇다라고 규정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시대가 달라져도 삶의 본질은 유사하다. 지금의 청년이 고통받는 세대든 쾌락적인 세대든 기성세대는 항상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인지적 편향. 그러니까 저게 뭐예요? 그냥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지. 이게 기술과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른들의 감정이 투영된 거라고 하는데, 너 그렇게 방구석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친구들 만나 라는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정말 우리 세대, 아니면 뭐 기성세대라고 구분을 뭐 굳이 하고 싶진 않지만 부모 세대가 가지는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친구들이 밖에 나가면 없어. 걔네들이 다 방구석에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방구석에 있는 거야. 밖에 나가면 친구 못 만나. 방구석에 있어야 만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과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른들의 감정이 투영된 거지. 방구석에 있지 말고 나가라는 말도. 이게 어쩌면 자신이 속한 세계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서 그 불안함 때문에 그런 청년 세대들에게 그런 비난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현 세대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편견. 그래서 조지 오웰이 모든 세대는 스스로를 앞선 세대보다 똑똑하고 다음 세대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세대가 다 그렇다는 거죠. 상당히 통찰이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어린 친구들은 내가 제 윗세대보다 똑똑해. 왜냐면 지금 방구석에서도 세계를 마주할 수 있거든. 윗세대는 저렇게 있어서는 인생이 안 풀릴 텐데, 저건 현명하지 않은데, 이렇게. 이게 항상 있었다는 거. 언제부터 있었어? 뭐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있었겠죠. 그게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다고 플라톤이 말했어. 근데 이거는 아마 그 동굴 벽화에도 그 텍스트를 분석해내면 거기도 써 있을 거야. 동굴 벽화에도 써 있을 거야.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오프라인 모임 많이 하시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만 생각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논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는 주브노이아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피해망상이라는 게 뭐야? 여기서 이제 파라노이아 같은 그런 피해망상이 뭐예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 내 생각은 맞고 다른 사람의 조언은 틀리다. 지금 내가 바라본 세상에 대한 시각은 맞고 다른 사람이 알려준 시각은 틀리다. 그리고 그게 현실과는 차이가 있더라도 그거를 강박적으로 믿으려고 하거나 그거의 강박적인 믿음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쟤가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쟤는 나를 싫어하는 게 확실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에 빠져버리는 거. 얘네는 문제가 있어 라는 믿음에 빠져버리는 거.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이런 밈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항상 새로운 세대의 어떤 문제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희 때도 질로 대표되는 그 텍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어 파괴다. 세종대왕님이 진짜 노하실 거다. 그런 밈들이 항상 있었어. 그런 식의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질도 두 번째였고, 그 전에 막 그 인터넷 용어, 그 뭐야, 귀현이 소설에서 막 한글 파괴적인 그런 문장들, 막 그런 것들로 굉장히 비판했었거든요. 진짜 큰일 났다. 진짜. 근데 또 아니죠. 그래서 어쨌건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밈의 유행을 항상 봐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저런 밈이 이제 유행을 하는 거는 어떤 연결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거는 Z세대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어. 그리고 Z세대가 저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나 이런 수용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기에는, 어른들은 오프라인에서 많이 만났지.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세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는 시대를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환경의 차이, 상황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만 마주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 안에서 사고할 수도 있겠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만 마주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앞에 파트에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아니 이 밈 관련된 칼럼들을 찾으니까 너무 Z가 다르다. Z는 불안하고 힘든 아이들이라 저런 이상한 것들이 유행한다는 식으로 언급을 해가지고, 아 그렇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조금 붙여봤어요. 네. 그러면 어쨌건 이 애견남 테토니어를 하려면 우리가 호르몬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겠지. 멜라토닌은 수면을 조절하고, 테스토스테론은 성적 특선, 우리가 이제 테토남, 이게 테스토스테론이죠. 콜레스테롤은 스트레스 반응 조절하고, 뭐 이런 뭐 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이고, 이제 인간은 결국 호르몬이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호르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몸과 뇌에 엄청 넓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기분 조절도 하고 어떻게 행동한다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 끌리는 거, 이런 것도 다 결국 호르몬들이 장난치는 거에 우리가 다 조종당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일단 먼저 두 가지지. 테스토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 근데 꼭 이런 호르몬에 대한 걸 알지 않아도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아요. 남성에게 많은 양이 있는 남자의 대표적인 호르몬. 남자 하면 떠오르는 호르몬. 근데 여성에게도 좀 있대요. 그리고 이게 외부에서도 또 투여해서 하는 것도 있고, 테스토스테론을 외부 투여로 하는 게 이런 저성선증, 유방암, 그리고 성별 정체성 호르몬 처리,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사례들이, 경쟁 상황에 놓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할 수 있대요. 경쟁 상황.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은 뭔가 경쟁해서 이기도록 만드는, 그리고 내 것을 지키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겼을 때 더 크게 상승하고, 내가 테스토스테론이 상승하면 이기는 것도 학습이 되고 더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겠지. 그래서 승부욕, 공격성, 지배욕, 성적 충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이게 로이드 분노라고 불리는 조절이 안 되는, 이게 다른 거, 이 상대를 이긴다는 거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노 조절
분노 조절이 안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스테로이드 사용할 때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한대요. 음. 그래서 높아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경쟁적으로 내가 이기고자 하고, 그리고 성욕이나 행동 추진력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데,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상태로만 유지되면 충동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약간 짐승같이 되는 그런 느낌이죠. 충동 조절 안 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불안정한 감정, 막 자기 맘대로 감정을 막 쏟아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당해야겠지. 에스트로겐도 뭐 다 아시죠? 이거는 주요 여성 호르몬이고, 뭐 생식 기능이나 여러 가지에 영향을 주고 2차 성징. 그런데 그렇고, 에스트로겐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정서적으로 공감력을 만들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유연성에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정서적으로 공감하거나 이런 거니까 기분을 긍정적으로 조절해주는 거에도 영향이 있고, 기억력, 집중력, 언어 능력 이런 거에 향상에 관련이 있는데, 그리고 스트레스 완충 작용. 근데 이제 이게 수치가 올라가면 감정적으로 안정해지고 낙관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대인관계 유연해지는데, 수치가 낮아지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하락되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생리 전에 PMS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나 아니면 산후우울증, 폐경기, 이때 이제 이런 에스트로겐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심리 변화가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차이가 이제 심한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주변 분들이 조금 배려를 해주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더 흥미로운 호르몬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게 하키 경기장에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실험을 했어요. 보통 하키 경기장 실험은 다 캐나다야. 다 캐나다에서 아무튼 실험을 했어. 근데 한 하키팀이 홈 경기에서 강력한 경기를 보냐. 자기네 바운더리에서 경기력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경기 전후에 테스토스테론 조사를 해본 거거든요. 당연히 예상대로 이기니까 테스토스테론이 상승을 하죠. 이기면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것까지만 하면 특별할 게 없지. 하나가 더 있었어. 홈 경기 때는 홈 경기 전부터 테스토스테론이 상승해. 그거는 무슨 말이냐? 내가 우리 집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테스토스테론이 상승하는 거야. 영역 방어 개념을 자극한다는 거지.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은 무언가 어딘가에서 뭔가를 사냥하거나 그럴 때도 써였겠지만, 내가 우리 집을 지켜야 돼라는 생각이 들면 테스토스테론이 내가 전쟁에서 내가 경기를 하고 누군가를 이기는 마음이 들기도 전부터 이미 상승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가 개가 자기 마당을 지키듯이 선수들은 자기의 홈 구장, 자기 홈에서 싸울 때는 그걸 지키려는 본능이 작동해가지고 테스토스테론이 상승을 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홈그라운드에서 싸울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그냥 단지 익숙해서 그러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지. 홈팀에서 강한 게 단지 그냥 홈이어서 사람들의 응원을 받아서, 아니면 그냥 익숙한 곳이어서가 아니고,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존감, 자신감도 홈 경기에서 더 상승해. 그리고 원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이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은 성격, 기분, 공격성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역을 지키려는 마음. 그래서 남녀 모두 이 테스토스테론이랑 에스트로겐 모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죠. 저게 이제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거에 따라서 기분이든 그리고 신체에도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데, 그리고 근데 그게 언어 능력이랑 인지, 성욕, 건강. 성욕이랑 건강까지는 이해하는데 언어 능력이랑 인지에까지도 영향을 준대요. 그게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근데 아까도 생각해보면 뭔가 분노 조절이 안 된다, 혹은 내가 너무나 뭐랄까, 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만을 막 생각해서 그런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언어 능력이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근데 이 영향이 완전히 일관돼 있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공격성을 자극하는 거는 지위에 민감한 남자, 차분한 성향에는 영향이 또 적대요. 테스토스테론이 막 많아도 이게 차분한 성향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대. 그리고 에스트로겐은 이 폐경 전에는 여성의 기억력을 더 유지하고 기억력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인데, 폐경 후에는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도 있대요. 폐경이 한참 지난 후에 에스트로겐이 그 외부에서 보충이 되면. 그리고 상황이 호르몬을 또 바꾸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호르몬과 행동, 인간관계는 양방향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분노가 날 수도 있지만 내가 분노를 조절을 함으로써 내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어떤 호르몬의 영향으로 지금 무기력해지고 지금 감정 조절이 안 돼. 누워. 근데 내가 그때 그거를 의지로 해서 내가 다른 행동을 만들어내면 내 호르몬이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간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존재지만 호르몬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경쟁과 테스토스테론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경쟁을 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지배욕, 강도에 따라서 다르게 변한대요. 이 지위에 관심 없는 그런 사람은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고 패배 후에 더 감소한대. 지위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고 패배 후에 오히려 더 상승한대. 테스토스테론 중독 반응이라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위 욕구가 강한 사람은, 보통 사람, 지위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지면은 감소하고 이기면 늘어. 이게 테스토스테론의 기본 그 성향이잖아요? 성질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위 욕구, 나는 왕이 돼야 돼. 여기서 막 무조건 내가 뭐 한 자리 해먹어야 돼. 이런 사람은 뭔가 지면 다음에 이걸 이기고 싶어가지고 더 이 승부에 불타. 저도 불타. 이기면 이기는 대로 불타. 저게 이제 테스토스테론 중독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다시 승자가 되기 위해서 도전해서 그 수치를 회복하려고 드는. 지금 패배를 해서 수치가 부족해지는 거를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 후보들은 높겠지.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 객관적으로 봤을 땐 떨어질 게 너무나 확실한 그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경제적인 원리도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나오면 뭐 다른 사람 후원도 받고 뭐 하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런 심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 짝짓기 상황에서의 테스토스테론 어때? 이것도 실험을 하나를 했는데요. 남학생 둘이 매력적인 여성 앞에서 경쟁을 한 거예요. 근데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남학생이 상대를 조롱하고 웃지 않으면서 관계를 방해했대. 말 그대로 진짜 전투로 임하는 거지. 상대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그렇게 막 웃거나 이 사람과 관계를 잘 하려고 하지 않고 그 관계를 방해하는 그런 거죠. 더 전쟁스럽게. 이게 경쟁적인 이런 짝짓기 상황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공격성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낯설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분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은 테토남, 테토녀. 근데 이제 아무리 저렇게 하더라도 이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성인은 저런 마음이 들지만 참지. 그리고 개와 주인도 그런 스트레스 전이 이런 호르몬 같은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예요. 반려견 콘테스트에서 진 주인의 행동. 근데 이제 반려견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누가 더 멋있나도 이렇게 막 시합도 있고 그리고 누가 더 이렇게 막 더 묘기 같은 거 잘하냐 이런 시합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진 주인의 행동을 관찰을 했더니 이게 높은 테스토스테론의 남성은 지잖아요? 테스토스테론이 막 급하게 올라가. 개한테 소리치거나 막 밀쳐. 그 개가 그 시합에 나와가지고 잘 못했어. 그러면 그 지면 개한테 엄청 막 갈구는 거야. 야, 씨, 너 때문에 너 이것도 못하냐? 하면서 막 갈구는 거지. 테스토스테론이 낮은 남성이나 아니면 여성 같은 경우는 개가 졌으면 이제 쓰다듬거나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승리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거지. 근데 또 앞에서 보면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승리했을 때는 모두 비슷하게 긍정적인 반응인데 이 패배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물론 모든 아버지가 다 그러지 않지만 아버지는 자기가 절제하거나 스스로 머릿속으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애가 성적이 안 나와? 나는 항상 100점 맞았는데 얘는 빵점이 맞았어? 야, 너 이거밖에 못하냐 하고 얘한테 소리 치르고 밀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그걸 절제하고 얘를 위로해 주는 거를 하려고 애를 써야겠지.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조절도 되고 하는 거고. 인지 기능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영향이 있어요.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남자는 이게 지위를 박탈당하면 인지력에 손상이 생긴대. 분노가 폭발하고 그러니까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이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사람이 지위를 박탈당하면. 테스토스테론이 낮은 사람은 원하지 않는 높은 지위에 놓이면은 이 유사한 분노.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 낮았어도 높은 지위에 가면 원래 높았던 사람처럼 저런 분노나 저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지장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재밌는 거는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사람은 지위를 박탈당하면 사리 분별 못하고 화가 나는데 테스토스테론이 낮은 사람은 그 위치에 놓이는 순간
분노가 생기고 사리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각자의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맞는 사회적 위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수치가 살면서 바뀌지만 만약 저 수치가 고정돼 있다면 사람의 위치도 이미 고정돼 있는 거야. 그래서 분수에 맞게 살아라. 되게 놀랍죠. 나도 이거를 보면서 그래? 물론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행동이 우리의 호르몬을 바꾼다고 했어요.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사회적 위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사람이 높은 위치에 놓였을 때는 내가 잘 컨트롤이 안 되는 분노나 이런 인지 장애가 더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다양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각자 이거를, 그러니까 부모가 야 너는 무조건 리더 해야 돼 이런 거 말고 스스로가 원하는 그 위계, 위치 선호도가 있어. 아 나는 무조건 사업해서 대표가 될 거야. 어떤 사람은 아 나는 그냥 남이 시키는 일 하는 게 편해. 어떤 사람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 거 그냥 밑에 갈구면서 그냥 관리자 역할이 딱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모두가 알파가 되면 다 싸움이 나겠죠? 그래서 사회는, 그러니까 이 칼럼에서는 그래요. 테스토스테론 수치랑 사회적 위치가 일치할 때 더 조화롭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한 번에 성공하거나 막 한 번에 너무 과한 부담이 주어지면 사람이 그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인지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해가지고 뭔가에 중독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서서히 성장해 간단 말이야. 서서히 올라가고 거기서 하나씩 나 이거 올라가기 싫은데 하지만 또 하다 보면 적응되고 원래는 보통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 조직의 전체에서 좀 임원급으로 올라가려면 전체 그룹을 조금씩 돌면서 좀 여러 가지 학습도 해야 되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저런 게 이제 내가 몸이나 내가 적응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치가 탁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은 지금 지위를 박탈당했을 때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사람이 지위를 박탈당했을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한 분노와 인지력 손상이 온다는 거지. 그렇고요. 공간지각 능력하고도 관련이 있어. 공간지각 능력과 테스토스테론도 그 태아기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공간지각 능력 발달에 영향을 준대요. 이 2D랑 4D가 그거야. 검지랑 약지, 손가락. 이게 검지가 상대적으로 길면 테스토스테론 노출량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렸을 때 태아기 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으면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냥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독일에서 했던 연구는 남자는 공간, 수학 테스트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고 약지가 긴 여성은 일반 여성보다 공간, 수학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연구된 적이 있어. 그래서 일부 과제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데 뭐 다른 과제에서는 적절한 수치에서 최고 성과.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테스토스테론이 높으면 높을수록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야. 어느 순간에서 너무 과다하게 계속 지속돼 버리면 그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도 생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분노 조절이랑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거고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거는 결국 인지력 손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들. 그래서 뭐 적절한 수치가 중요하지. 그래서 이게 곡선 효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인기. 그래서 성인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낮을수록 공간 인지 능력이 향상된대. 그 과도하게 나오면은 공간 지각 능력이 저하되고. 그러니까 태아기 때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데 발달에 영향을 주는데 성인 때 이게 수치가 낮을수록 향상이 된다. 참 이거 에스트로겐하고는 기억력, 폐경 후에 기억력 저하는 이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호르몬의 변화가 시기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아까도 나왔지만 그 에스트로겐이 폐경 후 한참 후에 에스트로겐은 오히려 기억력을 저하시키고 그 전에 에스트로겐은 기억력을 유지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투여가 되겠지. 같은 호르몬도 다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폐경이 유도가 됐을 때는 기억력이 저하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유도된 폐경에는 에스트로겐을 재투여하면 그 기억력이 회복이 된대요. 근데 적절한 시기에 이게 보충하면 효과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폐경이 지나고 한참 후에 에스트로겐은 오히려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에스트로겐 얘기 나왔으니까 이 테스토스테론 낮은 남성들은 헌신적이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데 테스토스테론이 높으면 경쟁적이고 감정 표현이 적어. 그러니까 이게 이 둘 다 갖추려면 경험이 많거나 뭔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사람인데 감정 표현을 배워서 잘 하는 거나 아니면 이 테스토스테론이 낮지만 어떤 주변을 보호하려는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살거나 뭔가 이게 서로 균형이 맞아야겠죠. 어, 그렇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육아중인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게 나온대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독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높게 나오고. 물론 그러니까 이거가 뭐가 선운지는 모르겠어. 이게 낮으니까 육아를 한다? 높으니까 자유롭게 산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육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치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 때는 어쨌건 내가 이성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곤두세워진 상태니까. 그래서 육아를 하고 가정을 꾸리자마자 이게 똑같이 사는데도 살이 찌는 남자들이 있죠. 이게 마음 편하게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저게 연관이 있는 거는 같아. 파트너십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냈지만 파트너가 있는 배우자든 연인이든 있는 이성의 남성 여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고 근데 게이나 양성의 남성은 유무와 무관하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정하대요. 어떻게 이러지? 그렇다고 써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보면서도 아 그랬구나 몰랐던 게 많더라고요. 이성의 남성 그러니까 이성애를 하는 남자나 여자는 파트너가 생기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는데 게이나 양성의 남성은 있든 없든 일정한 상황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사람이 장기적 관계에 더 적합할 수 있다. 이거는 뭐가 서는지 모르겠어. 반대일 수도 있지. 장기적 관계를 맺다 보면 저렇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적절하게 낮아지게 될 수도 있겠지. 반대로 저게 낮으니까 장기적 관계에 더 적합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이거는 서로 양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앞에서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게이나 양성애인 분들은 독신 남성인과 비슷한 뭐 높은 거랑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안정한 상황과도 연관이 있을까? 이게 사회적인 영향일까?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을까? 그거는 뭐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성의 남성이 동성의 남성보다 높다가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지. 이렇게 파트너가 생겼을 때 이거는 파트너가 생기면 파트너가 없을 때보다 낮아진다는 얘기지. 근데 파트너가 생겨서 있든 없든 수치가 일정하다는 거고 이쪽 게이 쪽이 더 높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랑은 다른 거야. 뭐 좋은 파트너겠지 뭐.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을 이렇게 늘리면 사람에 따라서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어. 육아를 하면서 낮아진다라는 건 내가 그 안에서 이 가족과 이 정서적인 교류가 생기고 안정감 더 이상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다른 이성을 더 이상 유혹하는 그런 경쟁적인 곳에 가는 게 아닌 거잖아요. 앞에서도 그런 게 있었잖아. 한 여성을 두고 경쟁적인 상황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사람이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걸 보면 더 이상 여성을 두고 경쟁적인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저런 부분에서 좀 안정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저런 호르몬을 조절하면 뭐 개선이 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막 성욕도 올라가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없는 사람은 없던 성욕도 이제 막 생기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막 충동적이 되고 경쟁심이 되고 아까처럼 뭐 좀 공격성을 띠고 이럴 수가 있겠지. 적절한 선을 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게 이제 남자 뇌, 여자 뇌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이 높다, 낮다, 그리고 에스트로겐형 뇌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이런 성별보다 호르몬 수치의 패턴이 더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라라고 이제 이 칼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르시시스트가 테스토스테론하고 상관관계가 있대. 좀 지배적이고 지향적인 성향이 상관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남성은 자신감 넘치고 리더십이 딱 뚜렷하고 또 좋잖아요. 테토남 성향과 직접적으로 연결도 가능할 거는 같은데 좀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타인을 끌고 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저런 또 좋은 리더십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중심적이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그런 식의 행동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르시시스트 중에는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사람이 많다. 이게 너무 이렇게 고정적으로 남자는 T가 많아서 공격적이다, 여자는 E가 많아서 에스트로겐이 많아서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거는 공격성은 나쁘다 이게 아니고 위험을 회피하고 그런 리더십 방식에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저런 것들이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어떤 호르몬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재미있게 한번 봅시다. 성향과 연애 유형 한번 볼 텐데 우리가 이제 뭐 테토녀, 애견남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그 헬렌 피셔라는 심리학자가 4가지 연애 원형 타입을 호르몬별로 제시한 게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일종의 3부죠. 1부는 밈 얘기, 2부는 호르몬 얘기, 3부는 이런 유형 얘기. 3부는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이것도 하나의 그냥 재밌는 프레임이다 생각하고. 첫 번째는 익스플로러.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맞으면 도파민이지. 도파민 중심의 구분. 그래서 호기심을 추구하고 항상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 익스플로러. 탐험가, 빌더, 건축가, 세로토닌 중심의 안정지향적이고 전통과 규칙을 선호하는 사람들. 디렉터, 감독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테스토스테론 중심의 전략적 목표. 딱 나는 간다. 정했으면 가는 거야. 분석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이루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테토남, 테토녀에 가까운 개념이고, 네고시에이터, 협상가라고 할까요? 에스트로겐 중심. 뭐 애견녀, 애견남이 여기 포함되겠지. 그러니까 애견남, 애견녀, 테토남, 테토녀, 세토남, 세토녀, 도파남, 도파녀. 이렇게 이제 총 남녀로까지 구분하면 이제 8가지가 되는데 어쨌건 4가지로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이 칼럼이 또 재밌는 게 여기서 제시를 하면서 궁합까지도 분석을 하셨어요. 궁합도.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이게 뇌화학 기반이니까 누구나 다 갖고 있다. 4가지 다 있다. 근데 그 중에서 한두 개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렇게 각자 리듬, 필요한 리듬을 이해하고 조율해라. 서로 어떻게 이해하느냐인데 이렇게만 보면 조금 밋밋하니까 하나씩 조금 자세히 보자고요. 탐험가형은 뭐야? 도파민이죠? 새롭고 뭔가 모험을 추구하고 즉흥적이고 좀 창의적이지. 그러면 연애할 때 어떠냐는 거지. 연애할 때 열정적이고 유쾌한 데이트 이런 거 선호하지. 스릴 있고 이벤트 좋아하고. 근데 단점은 금방 쉽게 질려. 일상이 반복되는 거 싫어해. 만족하지 않아.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게 이 포인트야. 그러면 궁합까지도 봐줬어. 이러면 탐험가형, 익스플로러형은 누구를 만나야 되나요? 도파민형은 누구 만나야 되나요? 누구 만나야 제일 좋나요? 또 다른 도파민형을 만나야 돼. 끼리끼리 만나야 돼. 자극을 같이 하면서 즐거움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계속 새로운 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차선은 뭐 빌더나 네고시에이터가 되는데 안정감이나 이런 거를 좀 보완받을 수 있는데 최악이 있어. 어쨌건 도파민형은 장기적으로 안정성 있는 것들이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건설가, 건축가, 세로토닌형, 세토남이죠. 안정이나 질서 이런 걸 중시하는데 책임감 있고 조직적이고 계획도 잘 수립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사회와 가족 이런 거를 좀 어떤 여기서 기둥 같은 존재가 되고 그럼 연애는 어떨까? 이런 사람들은 이 배려하고 안정을 잘 적용하는 실용적인 상대를 위해서 어떤 헌신하는 그런 걸 많이 하죠. 헌신적이고 느리지만 확실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파민형이랑 만나면 도파민형 입장에서는 좀 재미없고 지루할 수 있겠지. 감정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를 하죠. 상대와의 궁합은 또 다른 빌더. 균형형은 네고시에이터, 감성적 깊이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도파민형이나 테스토스테론형 같은 경우에는 서로 불일치하니까 위험할 수 있다,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테토남, 테토녀, 분석 지향적이고 전략 수립이고 이렇고요. 독립적이지만 냉소적이고 비판적일 수 있고 그렇고요. 네고시에이터가 제일 좋고 네고시에이터가 이제 애견남 애견녀지.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대화를 즐기고 그리고 갈등 같은 거를 좀 피하고 싶어하고 자기 욕구를 잘 누르고 그러면 자 내가 하나를 보여줬는데 도파민 중심, 도파민형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 누가 있어? 그거를 내가 쭉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누구 있어? 인디애나 존스, 잭 스페로우,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자유로운 영혼, 약간 예측 불가한 스타일.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일론 머스크는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고 혁신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제가 분석했던 조커 말고 다크나이트의 조커. 다크나이트는 약간 무질서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이유 없이 행동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낯설 중에 누가 있을까? 이십정숙님? 약간 그랬을까? 이십정숙. 도파민형의 이십정숙. 오, 그러네. 턱식은 아니에요. 턱식은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인 사람일 것 같은데. 빌더. 안정지향형. 캡틴 아메리카. 그쵸? 책임감 있고, 뭔가 이게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빌더에는 캡틴 아메리카. 해리포터의 헤르미온느. 헤르미온느가 원래 발음이 저게 아니라면서 다르던데 이름이. 암튼. 헤르미온느. 뭔가 규칙을 준수하고 지적인 질서를 선호하는. 그리고 도라에몽. 제가 여기 빌더에는 도라에몽이 있고 뒤에 이 세로토닌에는 도라에몽이 있고 뒤에 에스트로겐에는 반지의 제왕의 샘이 있거든요. 반지의 제왕의 샘과 도라에몽은 왜 다른 곳에 구분되어 있을까? 둘 다 아시는 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샘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슈퍼맨 가족 안정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중심. 이거는 뭐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딱 저는 처음에 떠올린 사람이 셜록 홈즈. 셜록 홈즈는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거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 딱 내가 분석을 해서 답을 내리는 게 중요하지.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도 그렇죠. 토니 스타크도 저런 식으로 기술적인 것에 대한 추구만 하다 보니까 그 악당을 한번 창조한 적도 있었어. 스티브 잡스도 고집, 혁신, 효율, 자기가 어떤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었고요. 그리고 악마를 프라다를 입는다. 거기에서 그 미란다. 그리고 한니발 렉터. 그리고 그쵸. 캐릭터 보니까 제일 멋있어? 근데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에서는 이렇게 싸워서 이기고 이런 컨텐츠, 이런 캐릭터들이 멋있어 보이지. 근데 이제 실제로는 또 꼭 그렇지만은 않으니까. 에스트로겐, 그 네고시에이터는 악마를 풀어달 입는다에서는 앤해서웨이,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에서 슬픔 캐릭터. 근데 흥미로운 건 제가 넣진 않았지만 인사이드 아웃에서의 캐릭터, 예를 들어 기쁨 캐릭터는 어디로 가야 될까? 기쁨 캐릭터는 약간 도파민 그 익스플로러도 어느 정도 있지만 기쁨이도 이쪽 네고시에이터에 있어요. 슬픔이도 네고시에이터에 있지만, 그러니까 슬픔이는 이게 공감하고 감정을 연결하는 그런 거가 더 강렬하지만 기쁨이도 굳이 구분하자면 네고시에이터랑 뭐 익스플로러가 좀 섞인 이게 좀 친화력도 있고 관계 중심,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관계를 이해하는 거니까. 그리고 반지의 제왕의 샘 알죠? 반지의 제왕에서 그 프로도가 반지 갈 때 옆에서 막 지지하는 그 일종의 뭐라 그래야 돼? 수행비서 같은 친구잖아요. 의리. 근데 도라에몽하고 샘이 좀 비교될 거예요. 근데 도라에몽이 주로 하는 말과 샘이 주로 하는 말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어. 도라에몽은 진구가 뭐라고 할 때 진구야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진구야 그러다가 진짜 난리 날 수 있어 똑바로 해야 돼 알았어 이거 헬로 해서 그러면 해결해봐 하면서 도라에몽은 문제를 일으키는 걸 원하지 않아요. 도라에몽 진구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샘은 어때요? 프로도 가자 힘내 나 죽어도 돼 이거 너를 위해서 내가 가겠어 너를 지지한다 그 느낌이 다르지. 그게 이제 도라에몽과 이제 샘의 차이인 거죠. 물론 도라에몽도 의리가 쩔지만.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조커가 있는데 우리가 분석한 조커 거기에서의 조커. 진구는 뭐가 많이 나오지? 진구는 네고시에이터가 그래도 많이 나오겠지? 네고시에이터랑 그리고 도파민이 많이 나올려나? 에스트로겐이랑 도파민 쪽이 아닐까 싶긴 한데. 진구 좋은 캐릭터지. 진구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볼까? 이번에는 한 표로 딱 정리를 해놨는데 연애 스타일, 사랑의 욕구, 가장 두려운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봤어요. 익스플로러 도파민은 어때? 도파민 얘는 이 자극 그리고 자유, 설렘 이 자유로운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새로운 걸 원해. 욕구가 새로운 거에 대한 욕구가 강해. 자율성 뭐 또 이것저것 하라고 하면 또 싫어해. 그러면서도 막 이 넘치는 에너지를 교류하고 싶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두려워하겠어? 지루한 거 두려워해. 통제하는 거 싫어. 감정적으로 구속하는 거 싫어. 아까 누가 있었어? 인디애나 존스 이런 사람들. 그러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빌더, 세로토닌 중심의 캡틴 아메리카야. 캡틴 아메리카는 안정과 신뢰, 헌신을 좋아하는데 이게 예측 가능한 연애가 좋아. 가치관을 공유하는 걸 좋아해. 근데 이런 애들은 불확실성이나 신뢰가 한번 깨지면 돌이키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도파민형은 뒤로하지 않는 거를 추구하지만 예를 들어서 빌더는 신뢰가 한번 깨지면 복구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적절한 파트너로는 똑같은 빌더형이나 똑같은 아니면 차라리 테스토스테론 같은 이런 사람이래요. 그리고 테토녀는 어떤 지적 연결, 그리고 대화를 통한 자극, 목표를 공유하고 독립성, 서로 또 독립성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테스토스테론 중심의 디렉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의한 테토녀랑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는 감정이 혼란되거나 답이 없는 상황을 되게 싫어해요. 자기 통제가 상실되는 거, 막 눈치로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거 싫어. 그냥 딱 독립적으로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 목표가 확실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누구를 쓸까? 슬픔의 캐릭터, 감정 중심의 유대가 중요해. 공감하고 감정을 교류하고 말을 통한 깊은 연결.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자기를 오픈하는 것을 원해. 그런데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래서 단절되는 거야. 무시되는 거. 이런 거. 말로 받는 상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도움이 되겠죠? 물론 전부 다 공통으로 이뻐지기가 있죠. 이뻐지기. 멋있어지기가 있지만 뭐 즉흥적으로는 데이트. 야, 뭐 이번 주말에 별 보러 갈래? 아니면 이번 강의 뭐 공강 시간에 야, 영화 보러 가자. 아예 영화 보러 가자. 이런 느낌이지. 그렇지. 매번 새로운 모습 보여주기도 있겠다. 에너지와 호기심 칭찬하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에너지 넘치는 게 또 자부심이 있으니까. 다양하고 유쾌한 주제. 뭐 예를 들어서 최소한 티키타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구속하면 안 돼. 너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리고 빌더. 이런 친구들은 예의가 중요해요. 예의롭게 해야 돼. 예의를 보여주고 계획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 어떤 친중하고 성실함을 칭찬하고 가치관과 취미에 대해서 질문해줘야 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리고 약속 걸기면 안 돼. 도파민 형한테는 약속을 예를 들어서 내가 늦었어. 근데 얘가 그 상황에서 다른 게 꽂힌 게 있어. 내가 약속에 2시간 늦어. 근데 얘가 그 옆에 다이소에서 물건 살 게 있었어. 마침 다이소가 있네? 다이소 요즘에 이게 유행이네? 하고 들어가서 있으면 내가 늦어도 얘가 늦은지를 모를 수가 있어. 하지만 빌더형은 늦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장기적인 비전이나 이런 거를 공유하는 거.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나누는 거.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인 이거는 지적 자극, 뭐 결단력, 도전 이런 건데 좀 깊이 있는 대화, 좀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는 것도 관심을 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너의 분석적 사고, 너 왜 이렇게 사람이 차갑니? 이게 아니라 넌 참 분석적이구나. 이렇게 존중하고 칭찬하고 명확한 표현을 해주고 확실하게 말해줘야 돼. 그거 눈치껏 해. 이런 거는 힘들어. 정중하고 논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얘네들하고는 대화가 되겠지. 네고시에이터는 에스트로겐. 야, 너 참 섬세하다. 너의 감정이 참 좋다. 그리고 감정을 서로 나누는 거.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서 표현해주고 상대의 감정을 들어주고 그 감정적인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는 거. 좀 좋은 분위기. 어떤 그런 서로의 감정이 소통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근데 뭐 결국 뭐 실제 깡패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죠. 또 뭐 있을까? 금기어. 별걸 다 갖고 왔죠? 한번 이것저것 갖고 와봤어요. 원래 이제 평소에는 제가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쳐내죠. 근데 지금 뭔가 정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갖고 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도파민 금기어는 야, 너 그만 좀, 왜 이렇게 방정 맞아? 왜 이렇게 좀 자꾸 이것저것 하지 마. 그만 좀 해. 이러면 안 되지.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해? 그런 게 아니라, 야, 그것도 재밌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의 어떤 도파민 추구를 나쁘게 취급하는 거를 금기해야 돼. 실수하기 쉬운 건 뭐가 있을까? 이게 막 계획적인 데이트 설계하고, 그래서 막 너무 계획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이 터지는 사람이 막 계속 새로운 걸 막 추구하려고 할 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겠지. 그리고 감정적으로 너무 상대를 묶으려고 한다거나 막 안정성, 일관성 이런 거를 강조하면 안 돼. 뭐 흥미없는 일상 이야기 반복. 그러면 이제 도파민 형은 머릿속으로 해. 그 얘기 전에 했잖아.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재미없어. 이게 즉흥성과 호기심 이런 것들을 중시하니까 이게 지나친 통제. 그리고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리고 무슨 얘기만 나오면 항상 막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 얘기를 자꾸 해. 한 번 할 땐 재밌는데 그 얘기 하고 또 하고. 속으로 이제 그 얘기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로토닌. 여기는 금기어가 뭐가 있을까? 야, 너 좀 지루하다. 너 이렇게 겁이 많니? 좀 색다른 거 좀 해보면 안 될까? 약간 이런 것들.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타격을 입지. 그렇지. 이런 게 이제 그리고 실수하기 쉬운 게 막 너무 자유로운 태도. 그러면 부담돼. 너무 패션도 막 혁신적이고 파격적이고 막 이러면은 벌써 부담돼. 아, 나랑 다른 세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감당하기 힘들겠다. 뭐 예측 불가능하게 막 새로운 과거면 처음에 몇 번은 신기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아, 그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뭐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뭐 책임감 없는 것처럼. 야, 우리 그것도 가자. 공수표 막 날려. 공수표 날리고 막 이런 거. 즉흥적으로 막, 아, 너무 좋다고 했다가 막, 아, 정 떨어진다고 했다가 이러면 이제 안 되지. 여기 유교적이라고 했는데 여기 전통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 딱 있는데? 그치. 그래서 신뢰와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 위주의 접근은 불안감을 자극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빌더에 누구 있었어? 캡틴 아메리카랑 슈퍼맨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캡틴 아메리카가 굉장히 나이가 많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사람이잖아. 벌써 몇 년이야. 100살도 넘어. 100년 전 사람이야. 유교적이지. 고리타분한 느낌이 좀 있지. 몇 년생이지? 캡틴 아메리카가? 대충 뭐 1800년대생 아닐까? 아닌가?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 중심의 감독형. 금기어는 뭐 그렇게까지 그런 걸 그렇게 따져. 응? 너는 왜 이렇게 감정이 없냐? 좀 더 부드럽게 말해. 그러면 이제 저런 그 감독형은 이제 저런 말 들으면 아니 그게 중요해? 지금 중요한 걸 모르네 얘는? 이렇게 생각이 돼. 대화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이 돼버려. 부드럽게 말하라고? 이렇게 주제를 벗어나는 얘기를 하지 얘는? 이렇게 돼. 그래서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있으라고 그러면 아니 따질 필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막 셜록 홈즈가 잠깐 이 사람은 손톱 길이가 몇이지? 손톱 몇 센치야?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있어? 셜록 홈즈 입장에서는 지금 필요하니까 물어봤겠지.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 애매하고 모호한 말, 추상적인 말, 그러면은 야,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지나치게 너무 감정적으로만 호소한다거나 이것도 안 돼. 이거 너랑은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돼버려. 결정 안 내리고 주저하고 이러면 답답하게 느끼고. 그리고 정서적인 반응, 나한테 너의 감정을 어필해줘, 너의 감정을 얘기해줘.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니? 감정을 얘기해줘. 이러면 힘들어해. 예. 여기는 이제 명확하고 효율적인 그런 의사소통을 원하고 감정 중심의 대화는 좀 피곤해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고시에이터. 이분들에게 금기어는 야 그건 네가 그냥 네 기분 탓이야. 네 기분이지 뭐. 야 그렇게까지 넌 예민하게 그러냐? 뭐 논리적으로 생각해.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이제 이런 것들. 그 사람을 부정하는 말들. 이런 것들은 이제 금기어죠. 실수하기 쉬운 거는 감정을 무시해버리거나 해결을 빨리 해주려고 하는. 그리고 너무 짧고 직설적으로 말한다거나 관계의 깊이를 피하는 너무 장난스럽게만 한다거나 너무 빠른 물리적 접근. 물리가 중요하죠. 하지만 너무 빠르면은 이제 그렇죠. 어떤 정서적인 그런 추상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지. 감정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지. 감정의 교류. 의미 있는 관계를 중시해서 정서적 연결이 없는 접근은 거부감을 유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금기어와 실수하기 쉬운 접근이고 또 내가 뭐 됐더라? 어떤 직업에 어울릴까? 대충 그냥 감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익스플로러는 크리에이터, 기업가, 뭐 스타트업 창업자, 뭔가 계속 새로운 일을 하는 거 그리고 계속 어떤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거를 하고 그리고 계속 새로운 걸 탐험하는 그런 게 어울린다. 그런 거에서 즐거움을 얻고 빌더는 안정적인 거, 공무원이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약사, 간호사, 군인 이런 것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감독형 같은 경우는 뭐 변호사, 의사 그리고 CEO나 CTO도 있었고 그리고 네고시에이터는 상담사, 정신과 의사 그리고 아나운서 작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인데 여기서의 작가와 익스플로러의 작가는 다른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선호 데이트 스타일은 도파민형 즉흥적이고 재미있고 함께 놀거나 새로운 것을 좋아하니까 이런 분들하고는 뭐 놀이공원, 클럽, 여행지 잦은 연락은 좋아하는데 연락을 하더라도 재밌는 사진, 뭐 밈, 즉흥전화 이런 거 좋아해. 근데 또 자기 영역이 중요하니까 잦은 연락이 오케이지 이 사람들이 잦은 연락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해도 뭐 그거 가지고 뭐 싫을 건 없어. 그냥 안 받으니까. 그리고 빌더는 계획적이고 안정적이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정집, 그리고 정해진 단골 카페, 평온한 식당, 뭐 공원 이런 걸 좋아해.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문자 주고받고 뭐 매일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문자 주고받는다거나 그리고 전화도 꾸준히 이렇게 하는 거를 선호해. 오늘 이 시간에 왜 안 오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평온한 식당은 고급 레스토랑과 이제 비교되기 때문이죠. 지금
감독형은 의미, 실용을 중시하고 목적 있는 대화, 계획 이런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막 그런 대화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박물관이나 뭔가 볼거리 있는 거, 세미나, 고급 레스토랑, 불필요한 잡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네고시에이터는 감정 교류를 중시하는데 뭐 산책, 뭐 미술관, 뭐 감성적인 식당 이런 거 좋아하고 조용한 카페 그렇고요. 근데 뭐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이건 하나의 경향성이고 그냥 꽃점 같은 거야. 별꽃 천지인가 그걸로 우리가 사후 세계를 경험하는 거나 뭐 비슷한 정도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그 헬렌 피셔의 이 네 가지 구분이었고요. 이거 말고 또 있어. 지속 가능한 연애 유형,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다르게 구분한 네 가지가 있어요. 방금 그 호르몬으로 구분한 거는 맹점이 있다는 거야. 이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이제 호르몬으로 스타일로만 구분해서는 안 되고 서로 상보적인 페어를 매칭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왕노로 탈 사람이면 좀 어떤 사랑꾼을 만나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그런 상보적인 페어. 그래서 호르몬으로만 보면 안 되고 심리 사회적인 어떤 행동 구조,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가 그 관계 패턴에 영향을 더 미친다. 호르몬만으로 구분하는 거는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서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주고받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에는 좀 약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처럼 호르몬으로만 규정할 수 없고 좀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가는 사랑을 만드는 네 가지 유형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또 나온 게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구분하냐. 여기서 구분하는 방법은 사고와 감정의 스타일, 사고의 스타일, 감정의 스타일 두 가지의 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성격은 이게 기질이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뭔가 이렇게 자극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감정을 표현하는 거,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성격을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의사소통과 행동 패턴 이걸로 정의가 돼 있다 보니까 결국 인지와 감정 표현 이 두 가지로 사람의 성격을 나누어서 사랑에 관련된 성격 유형으로 나눠보자라는 거에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이제 하면은 예측 가능한 하니까. 빅5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적 분류고 이론적 기초 부족하다 하고 그리고 이런 호르몬 관련한 분류는 굉장히 너무 단순하다. 빅5도 너무 좀 이론적 기초가 부족하다. 근데 지금 여기서 구분한 네 가지도 딱히 이론적 그런 근거가 대단히 탄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호르몬과 연결해서 보기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궁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약하게 마무리가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에겐남 테토녀는 어떤 궁합적인 측면이 강했으니까 비슷하면서도 궁합적인 부분이 강조된 게 없을까 찾다가 나온 거라 그래서 아무튼 이건 너무 과도하게 단순하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이나 이런 거를 배제하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성격이나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호르몬은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성격이나 정체성 자체를 결정짓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격의 두 축으로 나눴는데 하나는 인지와 감정으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인지와 감정 표현. 인지는 좌뇌형과 우뇌형으로 나눴어. 그래서 좌뇌형, 우뇌형은 요즘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옛날 지식이 돼버렸지만 이제는 저런 부분도 다 바뀌었는데 그래도 그 개념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좀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축이 하나가 있고 그쪽 그룹 하나는 예술적인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 예술적인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논리적인 사람은 분석적이고 당연히 체계적이겠지. 예술적인 사람은 창의적이고 직관적이겠지. 이렇게 일단 두 가지 그룹이 있어. 십자가로 그려가지고 위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했다. 왼쪽은 논리형, 여기는 예술. 그래서 이거는 이 X축은 인지 스펙트럼이 되는 거지. 감정 스펙트럼은 뭘로 나눠? 웰빙형과 자신감형으로 나눴어. 웰빙형은 뭔가를 사람을 돌보고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상대랑 연결돼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이제 그런 거예요. 자신감형은 도전적이고 막 추진력 있고 내가 막 손실하고 있고 위기에도 좀 단단한 목표지향적이고 리더형.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는 형과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네 가지로 나눴는데 이 네 가지가 이제 이런 거예요. 킹, 퀸, 뭐가 있어? 왕과 왕비는 좌뇌형, 논리적이면서 웰빙형.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정서적인 그런 리더십을 말하는 거야. 그런 안정적인. 그래서 질서 정연하고 돌봄에 기반한 리더십이지. 그러면 워리어는
좌뇌형 뭐야? 논리적으로 자신감형, 도전하는. 그래서 결단력 있고 위험을 감수하고 전략적으로 아까 봤던 어떤 좀 도파민과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그 두 가지 성향을 좀 섞어놓은 것 같죠. 그리고 매지션, 마술사라고 할까요? 여기는 이제 우뇌형, 좀 예술적이면서 자신감 있는. 그래서 창조적이면서도 추진력 있는 그런 실행가지. 사랑꾼은 우뇌형, 예술적이면서 웰빙, 돌보는. 그래서 감수성도 풍부하고 관계 중심의 헌신적인 사람인데, 이거는 왜 흥미롭냐면 여기서 구분한 박사가, 그 학자가 완벽한 궁합 공식 해가지고 딱 정해놨어. 맹신하지 마세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 킹 퀸은 이 매지션하고 보완된다는 거야.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이룬다는 거지. 킹퀸은 그 논리적이면서 돌봄이고, 이쪽은 완전히 반대로 예술적이면서 도전적이지. 그래서 질서와 창조력 이런 것들이 조합되고, 워리어랑 러버, 전사와 사랑꾼이 이게 또 보완된다는 거야. 추진력과 감수성이 만나가지고 목표 지향하고 관계 중심으로. 근데 이렇게 만나면 이게 반대 성향이 서로 끌어당긴다는 심리적 통찰인데 겁나 싸울 것 같은데. 이 이론들을 잘 익혀놓으면 타로 같은 거 볼 때 이 털기 좋겠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헨리 피셔 박사가 했던 호르몬 해서 쭉 얘기 풀다가 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이론이 나서, 그래서 이게 이런 궁합은 이게 성욕이나 호르몬 이게 아니라 감정과 인지로 구분해야 된다.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있죠. 이 사람이 어떤 감정적으로 좀 사고가 창의적이고 그런 예술적이냐 아니면 좀 논리적이냐를 구분하는 거.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그래서 어쨌건 대화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 너무 사람들이 이제 성격을 봐야 되는 거지. 뭐 호르몬이나 뭐 그런 거 너무 하지 마라. 사람은 도파민이나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처럼 호르몬으로 설명될 수 없다. 여기서는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를 정리를 해놓으면 머릿속에 좀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 다음에 이거 저거랑 또 써먹어야지 이렇게 되거나 또 그렇게 하면서 될 수가 있죠. 사랑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복합적 연결이다. 그래서 진정한 궁합은 사고랑 감정,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세상을 인지하느냐 이런 것들을 나와 보완되는 사람으로 만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애견남 테토녀에 너무 목매지 말고 우리가 성격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입체적으로 사람을 보자라는 게 오늘 강의의 결론이다. 짧았지만 오늘 재밌으셨길 바라고, 또 저도 조금 생소한 주제였어요. 이게 애견남 테토녀에 대해서 좀 보고 싶다 하다가 이것저것 파다 보니까 조금 3000% 약간 빠진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흥미로웠죠. 호르몬으로 진짜 구분하는 그런 유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되게 흥미로웠고, 나중에 그 호르몬에 대한 얘기나 심리 이야기, 아까 보니까 여러분들도 되게 그런 새로운 부분들, 이렇게 호르몬 자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하시네요. 테토남의 기원이 터프가이려나? 육식남 아니 육식남? 옛날로 따지면 육식남, 초식남. 하긴 육식남의 기원이 터프가이. 그러면 초식남의 기원은 알렉스인가? 그래서 아예 오늘 주제는 저도 굉장히 새롭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애견남 테토녀라고 해가지고 애견 테스트하고 테토 테스트하고 하면 재미없잖아. 실제로 호르몬 테스트도 하고 호르몬 얘기도 하고 이러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모았는데, 호르몬 얘기는 조금 부족했다. 욕망과 두려움을 어쨌건 찾는 게 이 상대를 공략하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의 욕망과 두려움을 내가 찾아낼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유혹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죠. 그래서 질서, 책임, 질서, 영향력이 킹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고, 욕망의 키워드고, 두려움의 키워드는 혼돈, 무시, 배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욕망이 결국 이게 두려움을 만들어요. 두려움과 욕망은 연결돼 있거든. 책임지고 싶기 때문에 책임지지 못하는, 책임이 없는 상황을 무시당하니까 싫은 거야. 질서 있는 상태를 욕망하기 때문에 질서가 없는 혼돈이 두려운 거야. 영향력 있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 영향력에서 벗어난 상황, 그게 무시고 배신이니까. 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 논리적이면서 주도적인 그런 사람이죠. 도전하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 근데 반대로 그러면 자기가 무기력해지는 거, 억제되는 거, 회피하는 거 이런 거 싫지. 예술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은 통찰 있고 깊이 있고 자유롭고 싶지. 피상적 관계, 평가, 소외 이런 거 싫지.
그리고 사랑꾼은 감정교감, 친밀감, 수용. 그래서 이 반대,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욕망과 두려움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그러면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지. 무시당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책임감 있는 굉장히 어른스러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연결돼 있는 걸 수도 있어, 애초에. 그렇지. 평판이 월이하는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 뭐 오늘 강의에서 궁금한 거나 관련해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회피형도 본인이 힘들어서 고치고 싶어 하나요? 회피형은 상대적으로 고치고 싶은 마음을 잘 안 갖게 되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그 나이가 좀 들어서 한 중년쯤에 이게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피부에 주름이 계속 생겨.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생길 때마다 계속 주름이 생기는데 이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은 주름이 없고 탱탱한 것 같다가 한 번 주름이 깊게 생겨버리지. 그러면 이제 안 된단 말이지? 약간 그런 거야. 내가 계속 억압해놨다 하는 게 어느 순간 터지면서 내가 왜 살지? 내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지? 나는 뭘 위해서 살아왔지? 약간 그러면서 어떤 그런 변화가 있는 계기가 생기고 그때 확 터져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때 뭔가 굉장히 자기가 회피형이었다라는 것, 꼭 회피형인 걸 깨닫는 건 아니어도 자신의 삶에 내가 자기의 이제 자아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하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제 젊은 시절에는 회피형으로 살아가는 게 더 유리할 때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 부모로부터 내려온 일종의 강력한 초자가 나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규정해 놓은데 그 부모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야 될 때, 그러면 본인의 인생에서 방향성을 정하는 것들이 필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왜 살지라는 것에 마주하고, 그러면 나는 뭐를 좋아하고 뭐를 추구하면서 살아왔지? 뭐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그런 것이 비어 있다는 걸 깨달아.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의 예시죠. 하나의 예시.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종종 분석을 받고 싶어서 나는 솔로에 나가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분석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생 PT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내면 탐구, 객관화 시각,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늘 반복되는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분들께 이 수업이 분명한 방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고 싶다면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인생 PT는 한 번 수강하신 분들이 다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수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깊이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감정을 훈련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 되는 공간입니다.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심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고 서로의 심리적인 연결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인생 PT 참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지금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 주시는 심리대와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